입사는 저는 경력사원으로 입사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대학교를 졸업하고 저는 충북대학교를 졸업했죠. 그리고 이제 졸업하자마자 여의도에 있는 원일건축이라는 곳에서 일을 하게 됐어요. 물론 방학 동안에도 그 회사에서 설계사무소에서 실습을 했으니까 자연스럽게 하기 전에 이제 12월이면 방학이니까 그때부터 출근해서 거기서 일을 하게 됐고, 뭐 제가 사정이 있어서 군 면제를 받았어요. 그래서 대학 졸업하자마자 바로 군필이 되니까 바로 그냥 이제 산업전선에 뛰어든 건데, 그렇게 해서 그 회사에서 한 2년 한 7개월 정도를 실무를 쌓았어요. 근데 마침 제가 학교 다닐 때 제 4학년 때 충북대학교에 교환 교수로 오셨던 김균 교수님이 계셨어요. 예, 근데 이분이 나중에 이제 엘리베이터켓에 이제 가시게 되는데, 그 가시기 전에 한국에 교환 교수를 마치고 있을 때 정린건축의 파트너 디자이너로 오신 거예요. 교환 교수를 끝내고. 그리고 그분은 정림에 계속 계시고 저는 이제 다른 회사에 있는데, 마침 그분이 여기 계시다가 이제는 난 미국으로 돌아가야겠어. 이제 엘리베이터켓으로 가야겠어. 근데 자기 제자 중에 아무도 정림에는 없네? 그러니까 야 임진우, 너 대학교 때 내가 보니까는 상해 때 좀 손재주도 있고 괜찮았는데 너 한번 와서 여기 인터뷰 해볼래?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저는 이제 그 사무실에 열심히 실무를 닦고, 마침 야, 이 작은 사무실은 일을 굉장히 빨리 배워요. 예? 프로젝트가 워낙 뭐 큰 대규모가 아니니까. 그리고 제가 디자인한 게 바로바로 이제 시공도 되고 해서 이제 자신감도 붙었는데, 프로젝트가 한계가 있는 거예요. 맨날 뭐 주유소, 뭐 근생 이렇게 작은 프로젝트니까, 물론 뭐 좀 큰 것도 했지만은 그런 것도 시간이 또 많이 걸렸고, 그래서 약간 좀 한계를 느끼던 때 건축가 환경에서 그 다루던 그 표지에 제일 1차로 다룬 회사가 원도신가 그렇고 2차인가 3차인가 정림을 한번 다뤘어요. 그렇죠? 예. 아, 기억하시는구나. 네. 그때 이제 정림건축 쭉 보니까 이야, 이 꼭 가보고 싶은 회사예요, 정림이. 그리고 마침 저희 원일건축 앞에 수출입은행이 지어지고 있었어. 예. 근데 점심때마다 나가서 족구하면서 그 건물을 보면 점점 조용히 굉장히 재밌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준공쯤 되기 바로 직전에 저는 이제 회사 앞에 있으니까 구경을 점심때 갔네. 그래서 이렇게 구경을 했는데, 공간 구조도 재밌고 디자인이 너무너무 훌륭한 거예요. 이야, 이 정림건축이라는 데는 꼭 한번 로망이 된 거죠, 그때. 근데 김균 교수님이 이제 한번 와볼래 그러니 제가 이제 있는 거 없는 거 다 이제 앨범에 담아, 그때는 포트폴리오라는 개념도 없었으니까 앨범에다 사진 찍어갖고 다 붙여서 그걸 정림건축에 왔죠. 그래서 경비 아저씨한테 혼나면서 그때는 권도웅 이사님, 그 권도웅 이사님이 그래도 굉장히 섬세하신 분이니까 쫓아내려와서 거기 내가 만날 손님이라고. 그래서 이제 쭉 그 보여드리면서 인터뷰를 했고, 그 본인이 이제 그걸 확인한 다음에 바로 김정철 사장님한테 저를 데리고 가서 면접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김정철 사장님이 그 당시에 이렇게 보다가 이거 자네가 그린 거 맞아? 뭐 이런 질문 하시면서, 그때 뭘 질문하셨냐면 자네는 왜 정림에 올라 그래? 그래서 회장님, 저는 제가 있는 사무실에서 배워서 더 이상 이제 배울 게 없는 것 같다. 기초는 다 쌓았고 좀 더 큰 회사에 큰 조직에 와서 큰 프로젝트를 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자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경험 다 쌓으면 또 딴 데로 가겠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닙니다. 회장님, 사장님, 저는 오랫동안 정림에 있을 거예요.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 말씀을 10년 전에 김정철 회장님 돌아가시고 그 병원 장례식장에 그 영정 사진에 제가 가서 회장님, 저는 약속 지켰습니다. 정림에 그때도 있었으니까 10년 전에 더 오래 있었네. 10년 후까지 지금도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그 말씀을 그때 드렸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몇 년이에요? 그게 86년에 들어왔고, 86년. 예. 86년 8월에 들어왔죠, 제가. 공채가 개념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이광환 씨가 그 해에 공채로 해서 박초롱, 이광환, 뭐 청근호 이런 사람들이 쭉 들어왔고, 그 전에도 뭐 공채로 뽑힌 분들이 박종남, 최성호 이런 분들이 또 공채로 들어왔었으니까, 이렇게 공채가 있는 과정 중에 저는 그냥 낙하산을 타고 들어온 셈이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 전체 인원수를 제가 어림잡아 그때 한 200명 좀 이상이었겠죠. 그래도 전기부 뭐 설비부, 구조부, 조경부, 인테리어 다 있었으니까 그때는 이렇게 그런 완전한 폼을 갖고 있었으니까요. 그때 그랬었고 저는 이제 설계 5실로 입사를 했는데 제가 들어오기 전에는 부서가 1부, 2부, 3부 뭐 이렇게 돼 있었나 봐요. 근데 실제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제가 이미 들어오니까. 그래서 실장님이 이제 부서장님이시고 저는 설계 5실 그리고 정린건축 945개 4층 그리고 저쪽에는 5실과 6실이 같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실장님은 국수모 실장님이고 저쪽 설계 6실의 실장님은 방철린 실장님이시네. 네. 그래서 한 부서가 그때 한 두세 명씩 이렇게 돼 있는 것 같고 그때 기억에는 그래서 이쪽 부서와 저쪽 부서의 그 약간 프로젝트가 좀 달랐고 저는 그때 당시에 좀 설계 5실은 그렇게 디자인으로 포커스된 그런 그 부서는 좀 아니었어요. 약간 산업 뭐 이런 그런 거 은행 뭐 이런 거 했죠. 좀 더 디자인 포커스된 거는 설계 2실과 설계 6실. 그래서 설계 2실의 이제 부서장님이 최태용, 설계 6실의 부서장님이 이제 방철린. 그래서 그때 제가 기억하기에는 이 두 분이 정림을 이끄는 큰 디자인 산맥 같은 분인 거예요. 그리고 묘한 거는 최태용 부서장님은 그 김정철 회장님의 프로젝트를 주로 많이 다뤄요. 그러니까 굉장히 프로젝트도 안정된 프로젝트, 주로 외관이 돌 건물로 많이 된 그런 프로젝트. 물론 수출입은행도 그 최태용 부서장님이 하셨죠. 그리고 해서 조형도 굉장히 안정적이고 회장님의 건축적 철학이 많이 반영된 그런 프로젝트를 많이 다루고 하셨어요. 교회도 많이 하셨고 방철린 설계 6실의 실장님은 공간 출신이시잖아요. 굉장히 조형적으로 원초적 조형도 많이 쓰시고 도전적이고 실험적인 작품을 많이 하신 분이에요. 최태용 실장님에 비해서. 그러니까는 그분은 오히려 김정식 회장님의 건축관하고 굉장히 잘 맞은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이 서로 그 두 디자이너를 통해서 스스로의 건축 철학이 배어져 나오는 작품을 한 것처럼 저는 느껴져요. 제 눈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재밌는 거는 어떤 프로젝트를 하더라도 두 분이 김정철, 김정식하고 이 두 분과 그 다음에 김창일, 김권동 이 네 분이 항상 이 4인방이라는 표현을 쓰면 좀 죄송하지만 네 분이 항상 같이 사내 심의를 하고 아침마다 커피 티타임을 하시고 회사의 정책과 전략과 시장 상황을 논의하시고 프로젝트 분배니 뭐 이슈니 뭐 애로사항이 거기서 다 정하세요. 굉장한 저한테는 그게 이게 민주적으로도 보이고 어떤 격도 없죠. 사실 거기서 그 테이블에서 약간 수평적인 대화. 그렇지만 회사의 오너와 저긴 또 다르지만 그런 장이 굉장히 뭐 부러웠었고 존경할 만했어요. 그리고 사내 리뷰 그때는 사내 심의라는 이름을 썼는데 사내 심의를 디자인 리뷰가 그때는 사내 심의인데 사내 심의를 받으면 이 네 분이 심의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늘 격론이 벌어지고 디자인에 대해서 이 회장님과 작은 회장님의 그 충돌이 저희는 조마조마하죠. 저희는 그리고 이제 뭐 마음에 안 드시면 서로 뭐 이제 격론이 벌이다가 이제 얼굴이 뭐 불그락불그락해지기도 하고 그리고 결론이 못 낸 채로 이제 프로젝트가 다시 더 계속 해봐 그러면 그 다음 날부터는 설계실에 김정철 회장님도 사장님도 올라오셔갖고 어떻게 됐어 어제 얘기한 거 조금 있다가 김정식 부사장님이 또 올라오셔갖고 어제 한 거 어떻게 됐나 이러고 그러면 우리는 또 뭐 하다가 올라오셨어 그러면 싹 바꾸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프로젝트의 건강한 체크 앤 밸런스 기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실별로 경쟁이 심했던 거는 두 부서의 그 배정된 그 프로젝트가 워낙 양질의 프로젝트고 나머지 부서는 조금 뭐 장기성이 있다든가 뭐 이런 그 뭐 무역센터처럼 해외의 디자인을 받아서 뭐 했다든가 이런 것들은 좀 하고
부서끼리의 그런 경쟁은 그렇게 치열하진 않았던 걸로 저는 생각해요. 저는 맞죠. 몰라요. 저는 네, 그 예민함을 잘 못 느껴서 그런지 모르죠. 예를 들면 이런 거야. 그 방철린 그 본부장님이 설계육실장인데 저희 국승모 실장님한테 임진우 좀 빌려줘 며칠만. 나 투시도 그려야 돼. 그럼 제가 이제 손맛이 좋으니까 투시도 잘 그렸거든요. 그럼 부산여대 그때 프로젝트 지금은 신라대로 바뀌었잖아요. 부산여대라든지 막 이런 거 그 프로젝트를 하면은 거기 불려갖고 며칠 동안 밤새면서 투시도를 막 그리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낮에는 제가 맡은 일을 부서에서 하고 저녁엔 야근 처리하면서 거기 가서 프레젠테이션 색연필로 탁뭐 칼라링도 해주고 투시도도 그려주고 그러면 저는 2배로 일을 하잖아. 근데 그거에 대한 아무런 사실 보상도 없어요. 그 다 이제 끝나고 갈 때 방철린 실장님 부르더니 야 임진우 수고했어 그러고 담배 한 갑을 딱 사주시더라고. 그게 다였어요. 근데 저는 그때 당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뭐 그거 외에 다른 부서에서 뭐 현상 설계하면 또 부분 스케치 있으니까 또 그거 하러 밤새러 가고 그때 김영회 씨도 저를 꼭 불러갖고 자기 현상 설계는 꼭 나를 스케치를 시켰거든요. 근데 그런 거예요. 저는 나는 몸은 힘든데 저분들이 나를 불러주는 거는 나의 능력을 인정한 거네. 그러니까 나를 불러주는 거네. 그러니까 억울하지도 않았어요. 최소한. 인정받는다는 게 너무 좋아서. 그래서 좀 몸은 고생스러웠는데 뭐 형사설계에 참여해서 스케치를 막판에 내가 디자인한 거 아니지만 남들이 다 디자인한 거 프레젠테이션을 막 이렇게 스케치를 해주는 것도 저한테는 되게 즐거움이었고 뭐 그렇게 해서 프로젝트가 뭐 수주가 된다든가 아니면 뭐 계약이 된다든가 그러면 저는 굉장히 기뻤죠. 그래서 정린건축에서 그때 보면 손맛이 좋았던 사람들이 꽤 몇 분이 계셨거든요. 뭐 그 중에 그 반열에 저도 올랐다는 게 너무 기쁘고 자랑스러운 거죠. 이거는 정림은 거의 그 샤오형이 아니라 분수형이에요. 밑에서부터 법균이 뭐니 다 맞춰갖고 규모 검토해서 조형성해서 얼터너티브해서 거기에 장단점 다 비교 분석해서 이제 가져가서 쭉 놓고 설명을 하면 그분들은 그래도 인사이트가 계시니까 여기 장점하고 이거하고 좀 섞어봐 아니면 이건 빼고 이거 해야 개념이 더 명확해져 뭐 그런 방향성을 제시하면 그게 계속 이렇게 해가면서 리스크는 줄이고 장점이 모아지면서 굉장히 합리적인 안이 나오는 거죠. 예를 들면 그때 권동 이사님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좀 이게 문제가 좀 될 것 같다라든가 이건 뭐 교평에서 이게 뭐 진입 진출을 나눠야 된다 이런 약간 실무적인 뭔가 커멘트도 있을 거고요. 두 분 회장님은 이제 조형적 뭐 이런 공간적 뭐 재료적 형태적 뭐 이런 걸 갖고 이제 더 논하니까 여러 채널의 위험 요소 같은 것들이 이제 잘 이렇게 뭔가 부가되고 하면서 안이 심의를 받을 때마다 좀 더 안정적으로 또 좋아지는 그래서 합리적인 또 그러다 보면 처음에 가졌던 컨셉이 약간 좀 망가지기도 하죠. 왜냐하면 그렇게 다루다 보면 아주 센 게 좀 무뎌지니까. 그래서 아마도 정린건축은 그런 실험적 작품보다는 좀 실수가 없는 건축주가 이 정도면 괜찮아 정도의 작품을 주로 많이 하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죠. 네. 김창일 그때 이제 전무님은 그 당시를 얘기할게요. 김창일 전무님은 대외적인 일이에요. 이 네 분 중에 제일 약주가 셌고 그 당시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어느 그 행정관청에 건축가의 김창일 전무님이 저쪽에서 나타나시면 건축과장이 일 보다가 뛰어나와서 인사하는 그 정도. 그러니까 이게 다 되는 거죠. 외부에 뭐 인허가가 안 막히면 인허가, 건축주 만나, 뭐 수주, 뭐 다 외부에 이 프로젝트를 다 하셨고 권동우 이사님은 내부에서 그냥 하나하나 직원들 맨파워, 시간, 업무일지 체크, 이 친구의 품성까지 다 역량과 이런 거 다 검증하는 내부 살림살이 정말 그래서 올해 얼마 썼고 비용 얼마 썼고 월급 얼마 주고 외주비 얼마 나가고
이 살림살이를 다 하신 거죠. 그리고 도면도 보면서 프로젝트에 이거 리스크 있어, 이거 기초 바꿔, 뭐 지내력 안 나와 등등등등. 그러니까 두 분의 역할 굉장히 명확했고, 두 분 회장님의 또 이런 건축을 향한 열정의 그 열정과 뭔가 도전과 뭐 이런 철학과 이게, 그러니까 네 분의 이게 굉장히 잘 짜여진 뭔가 조직 같은 거예요. 직조가 돼서 물샐 틈 없이 쫙 짜여진 거죠. 자기 역할이 딱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고정적인 우리의 그 한계를 좀 느꼈을 때고, 그거를 그 당시에 모든 사회적 기업의 풍토가 경영 혁신이었어요. 리엔지니어링. 그러니까 정님도 예외는 아니었고, 거기에 새로 입사한 이광환이라는 이제 걸출한 인물이 정님이 이대로 가면 미래가 없습니다, 회장님. 이거 선진화 돼야 됩니다. 그래서 막 적극적인 그 지원을 받으면서 해외에 벤치마킹을 일본, 미국 다 다니면서 하고, 정님을 어떻게 혁신을 내부적으로 조직을 해야 되나, 뭐 결과적으로 그게 뭐 여러 가지 그때 뭐 프로젝트 본부, 설계 본부 뭐 분리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뭐 한 도중에 이제 풀제도 나왔고 뭐 그렇게 했지만, 사실 그때 당시에 이제 어느 분은 그거가 굉장히 실패했다 이렇게 그 해석하시는 분들, 이건 해석의 차이니까 보는 시각의 차이에 따라서 그게 실패니 성공이를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조금 우리한테 좀 안 맞았던 것도 물론 있고,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변화할 만한 의지도 별로 없었 뿐더러 근육이 발달이 안 돼 있는 채로 이거 시스템을 가져와서 막 밀어넣으니까 혼란이 당연히 있죠. 근데 기업이라는 건 그렇게 자꾸 뭔가 변화를 주고 이걸 뒤집어 엎어야 이게 살아나듯이 그냥 가만히 두면, 저는 만약에 실패했더라도 그런 그 무브먼트가 정림의 오늘날에 있기까지는 굉장히 좋은 그런 토양이 되고 걸음이 됐다고 봐요. 그 당시에 그 자체로서는 좀 보면 이거 괜히 했다, 괜히 돈만 버렸다, 뭐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걸 더 넓게, 더 길게 보는 차원에서는 그게 필요했다, 그 당시.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새로움에 대한 뭔가를 알게 됐고, 그 이상의 뭔가를 더 깨닫게 된 계기도 된 거죠. 당신은 어떠셨어요? 지금 저도 약간... 변화가 싫으니까, 그 당시는 그냥 하라니까 하는 거잖아요. 이게 시키니까 하는. 그러니까 저 스스로도 왜 바뀌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회사가 정했어, 그러니까 따라. 그러니까 그때 당시 그 실패는 뭐냐면 직원들하고의 그런 뭐 끊임없는 소통과 그 아래의 조직으로부터의 일종의 이런 바뀌어야 된다는 강렬한 어떤 그런 이런 그 무브먼트를 못한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못한 채 해외가 저렇다니까 우리도 이렇게 가나 봐, 이렇게 하재, 그러니까 우리도 해야 되나 봐. 그리고 피동적으로 끌려온 게 좀 패착이 아니었나. 저도 이제 대표까지 하고 나니까 지금 이런 시각이 열리는 거지, 그때 당시는 정말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이거 뭐 불합리해도 그냥 하려면 해봐야지, 그리고 이제 끌려다니는 그런 내적인 모티베이션이 좀 부족한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선배들도 계속 뭐 하는 얘기는, 야 뭐 그냥 하라면 해, 그냥 나도 잘 몰라, 뭐 이런 거의 분위기니까. 그리고 누가 여기에 주동적이고 역동적인 사람은 예를 들면 이광환 외에 몇 명밖에 없는 거죠, 그 당시에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불만. 왜 바꿨어? 이러자고 바꿨어? 뭐 조금만 안 돼도 다 불만. 그렇죠. PM, 뭐 PD, 뭐 PA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풀 하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굉장히 유연한 조직인데, 사실은 지금 정도 돼야 그게 조금 가능한 플랜인데 굉장히 일찍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님 그만큼 빠른 거. 아리스케드를 정님이 그 당시 기록 보면 1년 매출의 3분의 1을 거기다 투자를 했거든요. 지금 정님이 1년에 예를 들면 1000억을 넘게 매출을 일으켜요. 그러면 300억 넘는 돈을 그 시스템 들어오는데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두 분 회장님이 아니면 아무도 결정 못하는 어마무시한 의사결정인 거죠. 그리고 아리스케드가 엄청난 그 디자인 파워풀한 건축 헤드로서는 했는데 시장성이 없기 때문에 오토캐드한테 나중에 잠식을 당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아리스로 계속 고집하다가 결국은 오토캐드로 바꿔요. 몇 년도쯤 기억하세요? 몇 년도쯤이면 기억이 잘 안 나고 90년도 한 초중반쯤 됐겠죠. 아, 그때 오토캐드가 막 성장했나요? 예. 그래 우리는 막 붙들고 아리스 붙들고 우리는 안 바꿔 이게 진짜 좋은 캐드거든. 그리고 그거 붙들고 있었는데 나중에 결국 다 잠시당에 다 바꿨거든요. 저 대표님도 처음에 아리스캐드 아리스 했었죠. 아리스가 그러니까 아리스랑 오토캐드랑 제일 큰 차이가 어떤? 약간 기억에 나신다면. 그러니까 범용화된 거랑 그러니까 아마 디자인 부분만 더 강력하게 이게 드라이브가 되는 거는 아리스가 훨씬 파워풀하다. 그런데 이런 어플리케이션이 굉장히 많아서 누구나 다 오토캐드를 쓰는 거예요, 사회에. 그러니까는 아리스는 점점 영역이 줄어들고 그런 거죠. 매cin토시도 디자인 툴로서는 굉장히 좋은데 또 뭐 다른 그 프로그램으로 다 이렇게 범용화된 프로그램으로 많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그 선택과 의사 결정이 때로는 도전을 했지만 사실 우리가 그렇게 도달하지 못하는 그런 시행착오를 많이 겪은 거예요. 근데 그런 시행착오가 그 당시에는 실패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진짜 정림 50년 사회로 보면 이야 대단하지 않냐? 우리 선배들이 그렇게 먼저 시도하고 선주가 되려고 노력을 했고 그때 당시에 정림 사보도 나왔잖아요. 기억나세요? 정림 사보 나중에 그것도 굉장한 중요한 사건인데 그 당시에 정림 건축의 사보가 건축 정보지로서는 단지 내부의 무슨 이런 그 소통화 채널이 아니라 건축을 제대로 다루는 아주 좋은 정보지였어요. IMF 맞고 나서 그거를 이제 폐간했지만 그게 또 일종의 사내의 획기적인 그래서 그걸 누가 전담 편집자가 있는 게 아니라 내부에 있는 정림 구성원들이 다 기자가 돼서 그 정보를 받고 어디에 원고 의뢰하고 본인이 다 뛰어다니면서 편집하고 해서 구성을 해서 만들어내는 잡지였거든요. 대청마루 말씀. 대청마루죠. 그러니까 그때 그걸 만들고 할 때 그 원도시에 이한종 실장이 와서 이제 앞으로 원도시는 정림의 경쟁 상도가 못 될 것 같아요. 예, 그 당시에 90 언제야 우리 97년쯤 됐나 보다 우리 이제 아이언베크 때문에 우리 사사도 못 만들었거든요. 사사 만들려고 막 준비를 했어요. 30년사를. 근데 IMF가 뻥 터지면서 사사 계획이 없어졌죠. 그때 사사는 생활사하고 작품사 이 두 가지를 하려고 했는데 그때 서둘러서 만들어야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작품사는 이 기록이 다 있어요. 근데 생활사는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권고무님밖에 안 갖고 계셔. 지금 보면. 근데 권고무님이 퇴임하시기 전에 그걸 그래서 모아서 아카이브 전시를 했잖아요. 그리고 그분 기억에 생활사가 다 녹아들어 있는데 이제 그분 기억도 점점 이제 없어지면 생활사는 그래서 저도 50년 될 때 제가 대표 때 이제 사사를 만들까 그러다가 그때도 못 만들었죠. 그리고 이미 그때 당시는 정림의 사사를 만든다는 건 과거의 이 패러다임에 너무 갇히는 것 같아. 그래서 미래로 가려면 과거를 이제 좀 띄어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미래로 이사를 가는 계획도 그때 세운 거고. 그래서 이제 영건록 시대에서 과거의 선배의 명예에 우리가 그 안에 구속돼서 과거가 어땠다. 정림이 뭐 50년이 됐다. 이런 거 자랑 다 빼고 여기 태평로에 와서는 완전히 그냥 신발끈 새로 묶고 그래야 미래 50년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100년 정림을 가자는 게 이제 캐치플레이였으니까 그래서 아마도 저는 이제 그렇게 사설을 안 만들었는데 그때 사사 만들 때 이제 원도시에 실장이 와서 이 정림을 보니까 그때 예언을 한 거죠. 지금 와서 50년 지나고 보니까 원도시는 이제 없어진 거죠, 진짜. 그 당시는 현상 설계만 했다면 원도시 공간 정림 뭐 이렇게 경쟁을 했으니까 간삼. 그 정림 건축 돌아보면요, 정림 역사에 정림이 약간 좀 돌파구가 필요할 때 그거를 열어주는 사람이 있고 열어주는 프로젝트가 있어. 그래서 공항이 당선이 된다든지, 뭐 여의도에 진공감독원이 하나가 탁수주가 된다든지 수의회로 막 이렇게 박물관 사건은요, 그거는 무슨 기적 같은 사건인데 왜냐하면 그 이전까지 정림이 공공현상에 당선돼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당선될 거라고 전혀 누구도 예측을 못했어요. 그러니까는 뭐 이름도 김창일 그 대표가 아니었었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김정철 회장님으로 아니고 뭐 그 사건은 나중에 또 에피소드가 많지만, 근데 박승우 사장님, 그러니까 박승우이라는 이렇게 얘기해도 될까 모르겠 총잡이죠. 건맨을 미국에서 모셔왔고 박물관을 하나 한번 해보자. 이건 뭐 실패할 확률이 더 크잖아요. 그 기라성 같은 그 국제 현상 설계로 하는 건데. 근데 이름 없는, 그 당시에는 이름 없는 박승이라는 분이 정림에 와서 하는데, 이분이 처음에 와서 골방에서 그걸 뚝딱뚝딱 혼자서 하는 걸 좋아하시니까 하고, 이제 맨파워 몇 명에서 모델 만들게 하면서 본인이 직접 깎으면서 뚝딱뚝딱 해서 만드는데, 이분이 하는 게 또 예사롭지 않대.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우리가 봐서 정림건축의 디자인을 잘했던 분이 그래도 뭐 예를 들면 최태영, 방철인, 뭐 박종남, 뭐 이런 좀 이런 그 인물들이었다면, 박승우 뭐 그 당시에는 외국에서 이렇게 공부하고 오신 분들이 가끔은 정림을 녹화하고 들어오고 했어요. 근데 그 중에 뭐 몇 분 기억나는 분도 계시지만, 박승우 이분은 제가 보기에는 기존에 있는 그 정림 조직과 뭐라 그래, 커뮤니케이션을 제일 잘한다 그럴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대개 디자인을 외국에서 공부하신 분이 편협해요. 배타적이에요. 내가 다 옳아. 그러니까 남들이 얘기하면 안 들어. 근데 박승우 사장님은 묘하게 얘기를 들으면 그것도 말 되네? 그것도 뭐 여기다 한번 접목시켜보면 되겠네? 뭐 이런 약간의 유연성과 쿠션이 굉장히 있으셨던 분. 그러면서 본인의 건축관은 의외로 세죠. 그 다음에 본인의 건축관을 표현하는 스케치 능력이 누구보다도 강력하니까 감동을 주죠. 그래서 가끔씩은 안 나와요. 집에서 그냥 뚝딱뚝딱 모델을 만들고 혼자서 뭐 해가지고 갖고 와. 그리고 뚝 펴놓으면 전부 다 입이 떡 벌어지게 만들어 갖고 오시니까. 그리고 저는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 박물관 할 때에 이제 2차전 가면서, 지금도 그 2차전 패널을 보면요, 주황색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거기에 약간 인면도인데도 약간 투시도 같이 사람이 앞에 앉아 있고 뒤에 인면이 이렇게 깔려 있고 배경이 하늘이 있고 이렇게 하는 그런 그 기법 같은 것들이 박승우 사장님이 하나하나 다 이 섬세한 체크를 통해서 그게 프레젠테이션으로 이끌려 나왔다고 보고요. 그런 그 획기적인 어떤, 그분이 거의 그런 좀 정림 역사에 강한 임팩트를 남기신 분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박승훈 키즈가 생긴 거죠. 박승훈을 그대로 다 따라해. 스케치, 글씨, 뭐 사인, 뭐 그런 친구들이 쫙 만들어져 가고, 참 대단하신 그 영향력을 끼친 분이죠. 새로운 사람. 저희는 호기심이죠. 호기심이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좋은 학교에서 공부도 하셨다고 하니까, 그리고 그분이 하는 걸 보면 이제 무공을 우린 느끼잖아요. 근데 검객들은 척 하는 걸 보면 나보다 한 수 위네 이런 게 느껴져요. 다 두 수 위네 이렇게 되는 게. 근데 저도 그분 하는 거 딱 보니까, 제가 그 전에 정림에서 뭐 저도 스케치도 많이 하고 디자인 한다고 괜히 뭐 이렇게 했지만, 그분 보면서 약간 야, 이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야, 저분한테 좀 배우고 싶네. 그래서 많은 정림의 디자이너들이 박승우 사장님을 존경하고, 박승우 사장님하고 그 디자인적인 어떤 그런 대화를 나누면서 많이 이렇게 체화된 것 같아요. 그 박승우 디자인 철학에. 그리고 박승우의 디자인 철학은 결국 정림의 철학에 올라긴 했어요. 박승우 사장님이 지금도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건강한 건축. 그건 김정철 회장님한테 건강한 건축이라는 걸 처음 들었는데, 그 말이 뭔지를 자기는 잘 몰랐다는 거야. 왜 건축이 뭘 어떻게 해야 건강한 거야? 뭐 안전한 걸 건강하다 그런 거야. 뭐 친환경적이어야 건강하다는 거야.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 본인이 계속 이 건축을 여기서 디자인을 해가면서 느꼈던 거는, 그래, 이게 정림건축의 건축적 목표이자 내가 걸어가야 될 목표네. 그래서 그 건강한 건축이라는 단어를
상당히 좋아했고 지금도 우리는 이제 그걸 바꿔서 건강한 공간 환경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이거는 정lin건축이 계속 끌고 가야 될 일종의 뭔가 던져진 과제이자 소명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어쨌든 오시자마자 바로 국중박 당선되시는 바람에 대박이 나신 거죠. 그건. 아무런 그 이의를 제기하기 힘들었을 그쵸. 분위기였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박물관 하시면서 다른 것들도 일부 하셨어요. 현상 설계도 하고 뭐 한 데는 뭐 몇 개 또 안 되고. 근데 현상 설계 하는 것마다 좋은 작품을 많이 만들었고 사실 그게 당선이 잘 됐어. 우리가 좀 그때는 영업력이 좀 약했는 거. 영업력까지 잘 해갖고 이게 당선이 돼서 지어졌으면 그 파급 효과는 훨씬 대한민국의 박수홍 파급 효과가 훨씬 커졌을 텐데 의외로 그때 하시는 것마다 또 계속 또 낙선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뭐 어쨌든 뭐 기적 같은 거죠. 그런 획기적인 어떤 그래서 국박 이전과 국박 이후 뭐 이렇게 나눌 정도로 우리한테는 굉장히 큰 그 기점이 됐고 그때 국박과 연세 세브란스 병원이 동시에 이제 진행이 됐었어요. 근데 연세 세브란스 병원 제가 있는 부서에서 했고 그거는 LA 버켓에서 디자인을 해온 거를 우리가 이제 번안해서 이제 하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LA 버켓에서 한 거를 우리가 그냥 피동적으로 따라간 건 아니었고 초기에 워크숍부터 계속 가면서 우리 팀이 인벌브가 돼서 진행을 했지만 결국 병원의 어떤 선진적 기술이라든지 건축적 공간 의료 또 이런 의료 계획 이런 것들은 결국 거기서 다 수입할 수밖에 없었어요. 국박은 국박대로 별도로 TF가 꾸며져서 이제 일을 했고 연세는 연세대로 해서 우리 회사의 두 가지 큰 프로젝트 계속 같이 병행해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준공 시기도 거의 비슷했었던 걸로 기억하고 규모나 이런 걸로 봐도. 근데 국박은 제가 그때 끝나고 이제 본부장끼리 우욱해서 국박도 견학하고 연세원에서 견학했는데 국박은 디자인의 역량을 막 회사가 기울였는데 그 역량에 비해서 그 기대보다는 특히 이 전시관 쪽은 괜찮은데 이쪽 행정관 뭐 외관의 커튼홀이라는 이런 것들이 너무 그냥 이렇게 디테일 없이 그냥 진행되고 약간 아쉬운 게 너무 큰 거예요. 우리 기대보다는. 근데 연세 세브란스는 의외로 기대를 별로 안 했는데 뭐 삼성이 맡아서 시공하면서 굉장히 좋은 공간을 우리가 건축 도면을 거의 다 우리가 지정해 준 대로 시공을 해놔서 퀄리티가 아주 좋았어요. 그래서 이게 뭐 건축이라는 게 그 페이퍼 이 테이블에서 뭐 스케치를 어마무시하게 했죠. 박성호 사장님은 박물관에. 근데 그거의 중요성과 현장에서의 그 중요성이 거의 저는 그 다음부터 저는 이제 현장 중요성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많이 좀 이렇게 기울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국박은 뭐 지금도 저는 국박 가면 자랑스러워요. 그런 공간을 만들고 그 당시에 우리가 해결해냈던 여러 가지가. 근데 국박만큼 또 연대도 자랑스러운 거죠. 문진동 사장은 제가 느끼는 문진동 사장은 엄청난 디자인에 역량이 있는 분이다. 초기에 이대 행정관이라든지 이대 한의솔 빌딩이라든지 그 다음에 대전에 있는 무슨 교회 성당이라든지 이걸 보면 이분이 그냥 디자인 쪽으로만 막 몰아서 갔어도 정림의 대표적인 디자이너가 되고도 남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분 스스로 난 경영해야 돼. 그리고 스스로 그거를 딱 띄어서 이건 박 사장님이 하세요. 저한테 나중에 어떤 주문을 했냐면 저도 이제 뭐 그때 PD로 커서 본부장이 됐잖아요. 자꾸 디자인을 본부장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하고 있으면 문상이 와갖고 본부장님, 임본부장님 이제는 그거 애들한테 남겨주세요. 그리고 경영을 하세요. 부서를 경영을 해야지 본부장이 앉아서 스케치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길을 걸었구나. 자기도 디자인 하고 싶었지만 박승웅 사장님이 디자인은 충분히 할 수 있으니 자기는 디자인 의욕이 있어도 그거를 절제하고 끊고
숫자, 인당 생산성, 뭐 건축주 만나고 뭐 마켓 나와서 PT하고 턴키 시절에 그랬던 거죠. 그래서 그다음에 문진호 사장의 그 말랑말랑한 리더십. 그래서 두 분이 문박 그 두 분이 정림의 사장 있었을 때 했던 역할이나 여러 가지 그때 기세등등했던 그 디자인 중심 회사는 정림이 좀 더 성장할 수 있었던 굉장한 큰 그 기반이고 발판이었던 거죠. 정림건축의 문화, 예? 전통 이런 게 같이 맞물리면서 그 전에 그 이전보다는 훨씬 또 젊은 사장이 했으니까 그리고 공동대표 시절이 열리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면서 이제 공동대표의 또 그 장점과 단점이 다 병행을 하죠 물론. 근데 그때 당시는 처음으로 공동대표를 두 분이 하시면서 정림건축의 여러 모르겠어요 전기가 좀 달라진 분위기가 된 거죠. 그래서 젊은 친구들한테 굉장한 인기도 얻고 추종도 되고 고문이시니까 이제 어드바이저 정도 하시고 두 분은 철저하게 이제 그 두 젊은 대표가 갈 수 있도록 이제 길을 열어주셨고 그래서 그냥 직감적으로 4인방 시대에서 문진호 박승홍 대표 체제로 점점 바뀌게 된 거죠. 예를 들면 그러니까 김정철, 김정식, 그 다음에 김창일, 권동 이 순서대로 정림의 대표를 맡으신 거잖아요. 그 다음에 한 분이 더 끼죠. 서기석. 근데 서기석이라는 분은 법대 출신이시 건축가 아니에요. 거든요. 그러니까 서기석 사장님이 하시다가 IMF를 잘 이분이 마무리를 잘 하고 그 다음에 안정화된 회사를 이제 문진호 박성홍에서 초기에는 세 분이 공동 대표를 하세요. 그래서 서기석 사장님이 빠지고 이제 두 분이 제대로 되면서 그때 정림의 한 7, 8년 정도를 이분들이 이제 이끄는. 그래서 명실공히 그 이전에는 조금 더 그러니까 그 선진적인 기법이 이분들을 통해서 많이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해피아워라든지 뭐 이렇게 뭐 약간 좀 수평적 문화, 좀 세련된 문화. 그 전에는 이제 이 한국적 문화의 사무실이었다면 문박 두 분이 이제 이 리더로 정림건축에 그때 이제 리더십이라는 단어들도 그때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분들이 철저하게 권위주의가 아니니까 권위적으로 안 하시니까 여러 측면에서는 정림건축에 이제 좀 더 새로운 뭐를 많이 시도를 하려고 그랬고 물론 뭐 한 거 중에 또 실패한 것도 있고 성공한 것도 있겠죠. 근데 저는 그 두 분이 정림에 또 새로운 어떤 전기를 열었다라고 보는 거죠. 그때 초기에는 이제 기획실장이고 서울대 법대 출신이니까 여러 가지니까 행정적인 쪽에서는 훨씬 이런 기술을 배경으로 한 분보다 경영 능력은 탁월하신 거죠. 그리고 사람에 대한 마인드나 아마 정림건축 역대 이렇게 사장 쭉 이렇게 좀 봐도 서기석 사장님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는 분들이 기억하는 분이 돌아가셨지만 어쨌든 굉장히 많아요. 서기석 사장님은 안티가 별로 없어요. 정말 다 존경하고 그분이 힘든 일에 먼저 자기가 뛰어나오고 막 다 했거든요. 인천공항에 그때 뭐 누가 감리가 또 뭐 양심선언을 해갖고 그게 문제화돼서 한 일주일 끌려 들어가서 그거 다 하고 소명하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저는 서기석 사장님의 그런 그 역할과 그 헌신과 이거는 정말 물불 안 가리고 하셨구나. 그러니까 몸을 다 던지면서 하시는 그런 역할 그런 게 또 후배들한테 굉장히 귀감이 되죠. 이미 이제 그때는 이제 서기석까지는 굉장히 올드한 세대고 그 다음에는 굉장히 젊은 세대로 이제 가는 건데 그게 굉장히 자연스럽다기보다도 정림의 일종의 큰 변화죠. 그보다 더 나이 드신 본부장들도 꽤 계시고 예를 들면 뭐 김진구, 이형제 뭐 이게 여기서부터 처음 공채 이력서 한 줄이신 분들도 꽤 계신데 그러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큰 의사결정이었고 이제 정림의
젊은 정님을 그때 선언한 그런 계기가 아니었나. 물론 선배들도 다 뭐 그런 기회가 오기를 기대했겠죠. 그런데 건너뛴 거죠, 말하자면. 문진선 사장은 저랑 나이가 다 같은 사람인데. 그때 당시 인사평가는 다 했겠죠. 저는 몰랐지만 제 본부장은 저를 평가해서. 근데 아마 평가의 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 인사평가의 어떤 그런 기준이나 이런 것들도 개략적으로는 있었겠지만 사람을 이렇게 다면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체제는 없었을 거고, 결국 부서장이 제가 디자인 잘해, 뭐 저는 우리 부서에서 얼만큼 기여를 해, 뭐 등등등등 해서 또 뭐 성품은 좋아, 뭐 이런 걸로 해갖고 했겠죠. 그래서 저야말로 정림건축에서 그 승진 연한이 있잖아요. 이 대리된 다음에 그 다음에 과장이 되려면 몇 년 있어요. 그거를 한 번도 특진해 본 적 없이 다 채워갖고 따박따박 승진한 케이스가 저인 것 같아요. 예. 물론 임원이 되고 나서는 임원은 승진 연한이 없으니까 이렇게 되지만,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오기 전에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사원으로 입사를 해서 88년에 5년 차에 대리가 됩니다, 제가. 그 다음에 과장이 91년 4월에 돼요. 근데 이제 그 뒤에 경영신이 되면서 과장이라는 용어를 없애고 팀장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실장으로 진급한 게 95년도. 그 다음에 실장에서 소장,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다른 회사로 보면 이제 부장 정도 되는 거죠. 그 실장이 차장 정도 되면. 소장으로 진급한 게 98년 11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본부장으로 먼저 소장이면서 본부장으로 이제 역할을 받고, 그건 직책이니까. 그게 2003년도에 한 개 본부를 맡아서 본부장 역할을 하다가 그 다음 해에 2004년도에 이사로 진급을 해요. 이때부터 임원인 거죠. 그리고 2008년도에 상무로, 또 2010년도에 부사장으로. 그래서 쭉 있다가 2014년도에 이제 대표로 부름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꽉꽉 채워서, 물론 뭐 저보다, 그러니까 문진성 사장 같은 경우는 진급이 굉장히 빠른 거예요. 왜냐면 대표를 시켜야 되니까 촥촥촥촥 해갖고 뭐 해서 빨리 진급을 시킨 거고. 예를 들면 경민호 대표 같은 경우도 저보다 정림 경력도 짧고 나이도 어리지만 빨리빨리 진급을 시켜갖고 대표로 한 거고. 그래서 빨리 진급한다는 게 저는 지금 와서 돌아보면 뭐 다 우리 지금도 승진 심사해서 누락되면 막 가슴 아파하거든요. 그런데 월급장의 가장 큰 두 가지 기쁨이 연봉 인상과 승진이거든요. 근데 승진에서 누락이 되면 정말 뭐 기분도 우울해지고 가족한테 할 말도 없고, 내가 왜 뭐가 잘못돼서 동기들은 승진했는데 안. 근데 꽉꽉 채워가는 게 훨씬 지혜롭다는 거를 나중에 알게 돼요. 특히 오래 있을 거면 정림에서 빨리 승진해갖고 좋을 게 별로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당장 다 쫓아가면, 궁금하면 쫓아가서 답을 얻어올 수 있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이제 밖에 나가면. 그렇지만 밖에 나간 그 협력사들이 다 정림의 패밀리인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늘 설비는 어디, 전기는 어디, 조경은 어디, 구조는 어디, 다 정림에 일했던 분들이 나가서 정림하고 계속 릴레이션십을 가졌으니까 그렇게 뭐 그 기술적 그 도움을 못 받는다고는 할 수 없는 거죠. 단지 시간이 좀 걸릴 뿐이고, 그거는 뭐 전체 프로젝트의 진행으로 보면 당장 급한 내 마음이 문제지 다 해결이 되는 문제니까. 그리고 또 그분들도 나가서 다른 업체하고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서비스 개선을 또 하죠. 그러면서 전체적인 건축적 산업 구조가 훨씬 더 건강해진 거죠. 정림 내부에 있으면 어쩌면 또 온실이 있고 하니까 스스로의 경쟁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소홀히 했을 수도 있겠다. 근데 저분들이 나가셨기 때문에 훨씬 더 지금의 강한 그런 회사가 됐지 않았겠느냐. 뭐 긍정적으로 좀 봅니다. 그리고 조찬원 씨는 그때도 계속 아리스의 추종자였고 그거였던 것 같고요. 어쨌든 그런 정책,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해서 그 결과가 어땠냐보다도 그런 분을 외국에 보내서
인재로 키우겠다는 정님의 기본적인 생각이 훨씬 더 놀라운 거예요. 그 뒤에도 몇 분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사실. 근데 뭐 그랬었어. 그리고 지금 와서 돌아보면 그렇지만 일본 홍재승 소장 같은 경우도 유학 보낼 때 정림에서 꽤 많은 그런 지원을 했던 걸로 알고 있고 몇 명이 있어요. 근데 뭐 정림이 지금 기여를 하든 안 하든 그렇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사회적 기여를 서로 같이 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정림이 사람을 키우고 또 갔다 왔으니까 너 정림에 오래 있어야 돼는 아니었죠. 근데 그런 게 지금 니켄세키에 계속 사람을 10년 넘게 보내고 있고 그분들이 와서 여기서 계속 일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 나가시면 딱 한 분인가 계실 거예요, 아마. 그리고 다 여기 정림에 인하우스에 있어요, 지금. 물론 사전에 일본어 공부 다 시켜서 입사시켜서 거기서 1년 가까이 그 실무를 하고 다시 돌아오게 하고 그래서 경험하게 하죠. 선진 니켄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뭐 탑 오브 탑이잖아요. 그러니까 배울만 하죠, 사실. 그 당시에 문진호 박승홍 그 이끄는 정림은 해석이 분분해요, 사실은. 근데 이쪽 그 프레임으로 보면 이게 프레임으로 어떤 프레임을 갖고 보느냐에 따라 다른데 한쪽에서는 굉장히 역동적이고 창의적이고 문화적이고 막 이렇게 끌고 나가는 그런 에너지가 막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중국에 가서 막 우리 칭화대 가서 전시도 하고 막 강연도 하고 막 중국을 우리가 정벌하자 막 말도 안 되는 근데 막 가서 진짜 했다고요. 저도 가서 강연하고 전시도 했으니까. 근데 그게 그러면 소득이 있냐? 사실 그거 외에 돈 쓴 만큼의 소득은 없죠. 근데 그건 이전에도 뭐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뭘 투자를 해서 그게 다 뽑아져 온 것보다는 사실 그런 역량을 막 이렇게 하는 도전과 열정이 더 우리한테는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다른 프레임으로 이걸 보면 야 정림을 지금 이게 아니면 말고식으로 그렇게 운영이 될 만한 회사야? 지금 앞으로 정림은 이런 정도 인원이라면 훨씬 더 정교하게 봐야 되는데 현금 뭐 이런 보유 능력도 사실 방어 능력이나 이런 것도 없고 바람이 한번 확 불면 그냥 휙 꺾어져 갈 것 같은 불안불안한 프레임이 또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무슨 정림물 무슨 서클도 아니고 회사를 이렇게 운영이 되는 거야라는 불안감이 있죠, 한쪽에서는. 저는 다 그건 프레임이 다 양쪽의 프레임이 다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이쪽에서 보면 그거 문제인데 저쪽에서 보면 아유 그거보다 지금 정림이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거 자꾸 하지 말고 이렇게 가는 쪽에 더 동력을 실어 주세요 선배님들이 이러고 가고 그 차이죠. 그런데 결국 이쪽 프레임에서 봤을 때에 진짜 이건 경영이 이렇게 가면 정림의 미래는 불안하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거를 주식의 어떤 그런 그 시장의 구도로 보니까 결국 주 모자란 분이 결국 대주주로부터 이제 밀려난 현상이죠. 저는 정림에 있으면서 일대 사장님부터 쫙 봐왔잖아. 그죠? 다 봤어, 다 봤어. 그러면 문진호 박승웅은 정림 리더 중에 한 파트였을 거예요. 제가 보기엔. 이게 다가 아니 정림의 다. 근데 문진호 사장하고 박승웅 사장이 7, 8년 정도 끌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들어온 사람은 문밖에 안 보이죠. 이분이 전부인데 이분이 나가면 정림 무슨 의미가 있냐? 당연히 그러니까 그 정도의 그 기대감 때문에 같이 휩쓸려 나갈 수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정림은 정림이지. 정림을 오히려 더 단단하게 지켜야지. 저분들이 나갔더라도 그리고 저분들이 나가서 정림이 예를 들면 이게 위축이 되거나 줄어들면요 그분이 자랑스럽겠어요? 자기 친정집이 무너졌는데 기반이 무너졌는데 그거는 아마 방철린, 최태용, 뭐 이성관, 조남부 다 바라지 않을 거라고요. 그럼 정림은 어떻게든 빠져나간 나머지 정림 갖고 다시 개간을 해서 건축계에 강한 또 강자로 또 원래의 정림을 회복시키고 남아 있어야 되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서 정림에 남아 있기로 결정을 했고 또 제가 아끼던 많은 사람들이 또 그쪽에 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때 나가서 너무나 양 회사가 감정적으로 대립이 되어 있는 관계예요. 데미지를 입었으니까 서로. 그러니까 서로 막 좀 나쁜 말로 이전 투구가 이게 그런 형국이 벌어지게 된 거지. 그래서 그게 좀 가슴 아팠는데 저는 끊임없이 정림에 있으면서 그쪽하고의 그 교류를 한 거죠. 이필훈 대표가 야 나는 외부에서 점령군처럼 들어왔잖니. 그러니까 저쪽하고 아무리 내가 좋은 의지를 갖고 있어도 친해지기가 어려워. 근데 임진우 너는 친화력도 좋고 문사장하고 친구처럼 지냈고 하니까 내가 못하는 걸 네가 좀 왔다 갔다 하면서 교류하면서 그렇게 감정적인 대립을 조금 이렇게 하는 거를 좀 그래서 모임도 갖고 또 정림이름으로 가서 술도 사고 해서 이렇게 좀 그 외에 또 뭐 이광환도 있으니까 이렇게 불러갖고 같이 이렇게 그래서 제가 뭐 그런 뭐 오더를 받아서가 아니라 저는 그게 당연히 내가 해야 되는 정림의 일종의 약간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나한테 주어진 과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걸 하고 있었죠. 이렇게. 근데 눈치도 보이죠, 사실. 그렇게 왔다 갔다 무슨 제가 무슨 정림 사람 같기도 한데 무슨 간첩 아니야? 막 이렇게 좀 그때는 막 너무 이렇게 대립된 뭐 적대적 관계니까. 근데 정말 오래 걸렸어요. 그 관계가 이렇게 다시 좀 유연해지고 아직도 김정식 회장님은 불편한 게 있으시죠. 아직도. 그래서 저만 가고 인사드려도 제가 이거 스케치북이 저 달력 지그림 좋아하시니까 갖다 드리면 막 너무너무 좋아하시면서도 왜 왔나 자네 막 이러고 약간 야 맛있는 거는 여기 임 대표 갖다 주지 말라고 막 이러고 이렇게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약간 그게 이게 배어 나오죠. 근데 저는 그래도 끊임없이 김정식 회장님한테 가서 인사드리고 문박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지금은 그때보다는 굉장히 많이 그래서 여기 이사 온 다음에도 문 사장이 와서 여기 한번 다 돌아보고 그래서 그때는 발도 안 들여놨다니까요 저쪽. 예.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 두 분이 안 나가고 여기서 그냥 잘 이렇게 해서 예를 들면 그런 예를 들면 외부의 그런 지적 뭐 본인은 잘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불필요한 지적을 하세요? 그래도 그걸 잘 수용해서 그걸 받아들여서 그걸 지혜로 삼아서 가서 잘 됐을 수도 있고 또 우려한 대로 그때 한번 문제는 그 이후에 그게 있잖아요. 왜 그 금융 위기가 한번 오잖아요. 2008년. 예. 그때에 어떤 사람들은 그대로 뒀으면 그때 정림은 넘어갔다. 그때 이미 교체가 돼서 그런 쪽에 이런 경영적 그 기반을 좀 더 굳히고 단단하게 하고 외부의 전문가를 따라서 컨설팅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그때에 견디고 그리고 또 결과적으로 보면 그때 분사에서 정림이 휘청을 한 것 같았지만 지금은 50년을 넘기고 또 더 강하게 자리 잡고 업계에서도 계속 이렇게 힘을 갖고 리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 오히려 그쪽은 그쪽대로 꽤 정림의 어떤 문화를 가진 또 세대들이 가서 또 정림 비슷한 거를 만들어서 새로운 어떤 정림의 뭘 하고 정림은 정림대로 올드하지만 좀 남아서 또 여기도 변화할 나중에 이 두 회사가 다시 합치는 가능성은 없지만 진짜 두 회사가 합치면 인원이다 디자인은 뭔가 어마어마한 또 파워풀한 그것도 만들 수 있겠죠. 그냥 단지 그냥 상상만 한다면 그러니까 양쪽 회사한테는 그건 더 약이 된 거 아닌가 결과적으로. 예. 그리고 지금은 거꾸로 문박하고 정림하고 이렇게 합심해서 프로젝트를 수주해가지고 같이도 하고 때로는 경쟁도 하고 뭐 이런 관계가 돼서 훨씬 더 건강해진 거죠. 얼마 전에 SK 저 데이터 센터는 문진호 박성홍 그 문박하고 정림 DMP하고 정림하고 같이 컨소시엄이 돼서 들어가서 외부에 있는 경쟁사들을 물리치고 우리가 수주를 했으니까 그런 경우도 생긴다 지금은 보는 거죠. 그렇죠. 이필훈 대표를 예를 들면 박종남 선배하고 저하고 둘이 가서 인터뷰를 했어요. 그러니까 새로 오실 사장님을 우리가 가서 만나봐라. 그래서 만나보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정림의 대표에 필요한 역량은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제 제가 인터뷰에 물어보면 그분이 이제 면접을 하는 거죠, 면접. 아, 저는 뭐 글로벌 마케팅 능력도 필요하고 그래서 영어도 뭐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해서 그때 제가 기억하기에 박종란 선배는 불가하다. 저는 가하다. 저런 분이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서로 이제 견해가 달랐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정림의 어떻든 정림을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있고 그 이전에 또 정림의 그 책에도 글 쓰시고 두 분 회장님은 인터뷰도 많이 하셨고 또 정림의 공공적 그런 기여나 가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또 이분이 그런 쪽에 관심이 많으니까 그런 점에서 그리고 세건협을 이끌던 좀 작은 사무실이었지만 세건협을 이끌던 그런 좀 리더십을 보고 그러면 뭐 정림에서 성장한 선배들보다 좀 더 다른 시각으로 또 외부의 오픈니스를 또 실현하고 그럴 수 있을 것 같고 그분도 약간의 약간 뭐라 그래 큰 형님 마인드 같은 게 있어서 후배들을 쫙 이렇게 하고 잘 가르쳐주고 이끄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았고 또 그분한테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제 습관 중에 하나가 아무리 뭐 나이가 저보다 어려도 이걸 배우고 싶은 그 사람을 배워서 제 걸로 만들거든요. 문 사장한테도 영향을 받았고 이필훈 대표한테도 영향을 받았고 김영국 목사님한테도 영향을 받았죠. 당연히 좋은 거는 내가 잘 갖다가 배워서 써먹는 거니까. 그러니까 저는 다 좋은 사람을 잘 만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정림에서 이후에도 보지만 동료 이런 거 있잖아요. 왜 후배, 선후배. 전 정림의 장점 중에 하나는 여기서 건축 동지들을 만난 거예요. 만약에 제가 그 이름도 없는 그러니까 제가 입사하기 전까지는 지방대학교 제 학교에서 전 처음 정림에 입문한 거니까 그 다음부터는 길을 열은 거죠, 후배들한테. 이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지방 대학생이 정림에 와서 들어와서 여기서 이렇게 성장한다는 거는 꽤 어려웠지만 차별을 안 했어요. 학교에 대한 차별도 없었고 그 사람의 역량으로만 대해줬고 그리고 저는 여기서 좋은 학교 나온 또 좋은 그 건축의 역량이 좋은 사람들을 뭐 조나무 뭐 이런 친구들 다 조병수 다 만날 수 있으니까 이런 플랫폼이 아니면 못 만나는 거예요. 제가 손재능이 좋다 그랬잖아요. 손재주가 좋으니까 여기저기서 같이 하자고 이렇게 좀 그래서 거기 물어봐. 그 회사 몇 명인데 그러면 15명. 나 못 가는데 정림에 있어야 고건축답사도 가고 정림에 있어야 박성 같은 분도 만나고 응? 정림에 있어야 큰 프로젝트도 하는데 거기 가서 주택 무슨 뭐 건설사의 주택 무슨 디자인 뭐 하는데 가서 기획하는데 가서 깨작깨작 그림 그리고 뭐 이거 하는 거가 저한테는 건축가의 당장의 연봉에서는 뭐 얼마를 더 이득이 있어도 멀리 장기적으로 보면 정림에서의 건축가 활동하는 게 훨씬 더 좋은 거죠, 저한테. 그랬던 것 같고 아마 저도 이 동반 성장을 못했으면 어려웠겠죠. 근데 예를 들면 정림건축에서 다니는데 누가 쿡쿡 찔러갖고 대학원 이번에 가려고 그러는데 같이 갈래? 어디? 왜? 여기 오늘 유학 나왔는데 그래서 대학원 등록해서 또 같이 다니고 뭐 야간에 공부하러 가서 같이 리포트 쓰고 나중에 논문도 같이 쓰고 그리고 건축사 시험도 몇 번씩 제가 떨어지고 이제는 난 건축사 시험 안 봐. 일단 포기. 근데 이 옆방에 박명세 사장도 한 명이었지만 형님 올해까지가 많이 뽑는데 그러니까 올해까지만 시험 보고 올해 떨어지면 내년부터 보지 마.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그래? 올해 많이 뽑는데? 그러면 그럼 내일부터 또 등록해야겠네. 도서관 등록해서 또 공부해서 근데 그렇게 해갖고 또 건축사도 됐고 예를 들면 건축사가 안 됐으면 정림건축 대표도 못하죠. 법적으로 안 되니까. 법적으로 안 되죠. 그러니까 그 단독 대표가 안 되는 거죠. 하고 싶으면 누굴 건축사를 데리고 와서 공동 대표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그런 거 보면 그 시기 계기마다 사람을 만나고 그리고 예를 들면 여기 정영교, 박명세, 여기 김기한 이런 분들은 저한테는 정말 젊었을 때부터 이 친구들하고 고건축답사 같이 다녀. 결혼식 하면 가. 집들이 가. 애 나면 100일 때 돌 때 가. 그러면서 애들을 또 손붙잡고 고건축답사 오면 애들 크는 거 봐. 그러면서 다 자란 세대거든요. 그건 다 거의 30년씩이 거의 평균 되죠.
이런 사람들을 제가 히림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어디 뭐 해안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못 만나요. 저는 정림만 유일하게 이런 건축 동지들을 하고 같이, 그리고 외부에 나간 예를 들면 이광환, 문진호 이런 분들도 지금 또 같이 나란히 하면서 건축계 발전을 위해서 좀 더 시각이나 이런 거를 뭐 이렇게 튜닝도 해보고, 그런 게 저의 건축 인생으로선 정말 뿌듯한 거죠. 그러니까 정림하고 더불어 같이 이렇게 걸어온 길이 정말 누구한테도 자랑스러운 거죠. 지금은 저는 디자인 총괄 사장 CDO를 맡고 있지만 조금 더 확장시켜 보면 정림의, 우리는 레가시 리더십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많은 것들을 정림에서 얻었잖아요, 제가. 그리고 경험도 많이 했잖아요. 이거를 좀 더 이런 경험 후배들한테 많이 좀 얘기해 주고 싶고, 정림의 좋은 장점, 또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 또 후배들이 좀 이렇게 애로사항이 있거나 또는 앞길이 좀 잘 안 보인다, 이럴 적에 좀 그 대화 상대로 어드바이스 해줄 수 있는, 자문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이면 좋겠어요. 저를 어려워하지만 않는다면. 근데 아직도 전임 대표라는 일종의 그 존재감이 있어서 아직도 그렇게 친근감은 아직도 조금 덜한 거야. 내려놓은 지 지금 한 달 좀 넘었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제가 더 좀 노력해서, 지금 저는 이제 차 없이 그냥 버스 타고 다니거든요. 가방 메고. 이렇게 좀 약간 더 좀 그 대표 때의 이거를 다 아우라를 좀 없애보려고 스스로 노력 중이에요. 그래야 지금 친구들하고도 잘 사귀니까, 어린 친구들하고. 그래서 좀 더 이제 시간 지나면 좀 더 그런 상황이 돼서 이런 레가시에 대해서 많이 좀 알려주고, 또 저도 솔선수범해서 이런 뭐 개인전을 하든지, 뭐 서울시에 가서 뭐 건축위원을 하든지, 건축가협회 가서 어떤 회장단에 가서 일을 하든지, 사회적 기여, 컨트리뷰션, 뭐 대외 방송 활동도 그런 거고. 그래서 건축가가 좀 더 사회에 좀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데를 찾아서, 결국 제 개인적인 그런 활동으로 가겠지만, 그게 결국 정림을 등에 업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정림의 브랜딩을 더 높인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리고 현 대표님은 약간 직원 투표? 뭐 투표는 없죠. 투표는 아니고 공모. 공모. 예. 공모. 예. 그러면 이제 지원을 하고, 예. 이사회에서 이사회에서 예, 이제 그 숙제를 줘서 평가를 해서 어떻게 정림을 이끌 거야. 근데 이제 복수가 되고 뭐 이렇게 됐으면 더 비교를 했겠죠. 근데 이번에 이제 단독 입후보가 돼서 그렇겠지만, 결국 그 심사 과정은 다 겪고 대표가 되신 분이니까. 근데 저는 그런 제도가 생기기 전에 김용욱 의장님으로부터 만나자고 그러더니 당신이 좀 대표 좀 해줘야 되겠어? 그래서 그때 여쭤봤죠. 아니, 그때는 이제 저한테 목사님, 저를 뭘 보고, 저 지방대학교 나왔어요. 뭘 보고 저를 대표를 시키려고 그러세요? 그랬더니 그때 딱 그런 거예요. 임진우는 건축가 같아. 첫째가. 임진우를 보면 건축가 같아. 그리고 임진우가 건축 얘기를 하면 클라이언트들이 진정성 있게 들을 것 같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당신 부서장 해왔다며. 그 설계 부서 운영했을 때 잘 이끌었다며. 그리고 그때 이필훈 이충로 대표 때에 제가 이끌던 부서가 굉장히 강한 부서였는데, 굉장히 미자립 부서, 나약한 부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서장이 떨어지고 합쳤는데 부서장이 없는 그런 부서가 생겨날 때 아무도 안 가려고 그러죠. 신생 부서고. 그러니까. 근데 제가 손 들었죠. 저를 글로 보내주세요. 여기는 내가 아니어도 누가 와도 해도 여기는 다 훈련이 돼서 잘 되니까 여기는 하고, 제가 거기 가서, 제가 그래도 경험이 많고 부서장으로서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초대 본부장을 한 거예요. 그때 좀 또 이미지를 좀 기득권을 버리고, 또 그런 데 가서 약간 손 들고 좀 미자립한 부서에 가서 좀 강하게 키우겠다고 그런 그런 평가도 좀 좋았던 것 같고요. 그때 그리고 이화 마곡 이거 뒤에 모형 있는 거, 예, 저거 현상 설계를 할 때 제가 저거 이제 총괄 디자인의 그걸 하면서 미국도 갔다 오고, 뭐
거기 미국 회사하고 이제 디자인 뭐 회의도 하면서 저런 안 결정하고 와서 저걸 프레젠테이션도 제가 그때 했거든요. 근데 진짜 또 기적적으로 저걸 또 당선을 시켰네. 그거에 대한 약간의 붐업 효과도 있었다고 보고요. 목사님은 의장님이니까 이제 정림의 좀 더 중장기적인. 그러니까 우리는 대표와 경영진은 사실 임기가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의 거를 우리한테 숙제를 주면 우리는 단기적으로 성과를 내야 되는 그런 한계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아신 거죠, 이분이. 그래서 좀 더 장기적으로 정림을 서스테이너블하게 끌고 가려면 어떻게 지금 현 경영진이 요구하는 거하고는 좀 약간 이게 차이가 있으니 그래서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 대표 의장으로서 정림을 먼 미래의 그림을 그리면서 그걸 연결해 가고 그다음에 거버넌스 체제를 만들고 그다음에 더 좀 나아가면 깊이 들어오면 정림의 젊은 그 주니어들하고의 교감, 토크, 그다음에 여기 정림 리더들에 대한 리더십 교육 이런 것들 그러니까 기독교의 보편적 가치가 있잖아요. 그게 정림의 가치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좀 그래서 그 교류를 좀 하시죠. 교육 같은 걸 통해서 워낙 또 본인이 근데 바쁘셔서 시간 내기가 그렇게 녹록치는 않지만 계속 그렇게 그럼 저 목사님이 약간 저 체제로 들어온 거는 DMP 분사 이후 그때부터 아니죠. 이쪽으로 이사오면서 아니죠. 그러니까 그 점점 이제 그 처음에는 이충로 이필훈 그 대표 시절에는 뒤에 굉장히 빠져 계셨죠. 그리고 대표들한테 보고받고 그런 정도가 끝. 근데 이제 지난 경민호 김중구 대표 때는 조금 더 일부 앞으로 전진해서 정림의 관심을 조금 더 갖기 시작했고 저희가 대표 때는 좀 더 안으로 더 이제 CPL이라는 직함을 그때 만들고 HR이라는 부서를 만들어서 아예 HR에 대한 그러니까 인사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다음에 정림의 교육 그 HR에서 하는 게 채용 그다음에 교육 그러니까 성과 평가 보상 승진 이게 다 거기 물려 있거든요. 휴먼 리소스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HR 부서의 교육 부분을 이분이 좀 맡아갖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인사 문제가 정림에 굉장히 중요하구나라고 다루고 이분은 사실 또 기술적인 어떤 그런 거에 접근의 한계는 있잖아요. 전문성 때문에. 그렇지만 인사나 교육이나 이런 또 우리보다 훨씬 더 또 앞서 나가시기 때문에 그런 쪽을 굳혀가지고 그때 다시 정림의 핵심 가치나 정림 웨이 이런 것들을 다 할 때 개입하시고 전 직원으로부터 그것을 다 또 끌어냈죠, 사실. 워크샵 통해 그런 역할을 해서 지금은 말 그대로 필로소피 리더 역할을 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또 나오셔서 직접 직원들하고 면담도 하고 교육도 하고 또 핵심가치 추진실에 지금 리더로서 이렇게 활동하고 계신 거죠. 제가 그거는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를 하라고 그랬는데 제가 두렵잖아요. 제가 어떻게 대표를 해. 그러니까 부서까지는 움직여봤는데 열 몇 명, 그것도 20명? 그때 또 많아야 한 3, 40명, 40명이 맥시멈. 근데 정림 대표를 하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며칠 고민을 했어요. 과연 내가 그릇이 되나? 온당한 그릇인가? 고민하다가 이건 몇 번 뭐 인터뷰할 때도 얘기했지만 회장님 산소로 갔네요. 파주에 동화 경묘 공원에 가서 회장님 그때 이제 승효상 선생이 쓴 책 지혜 건축 지혜 도시 뭐 이런 책이 있어. 근데 그 책에 이렇게 내용을 보면 주여 제가 온당한 도구이니까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성당 설계인가 교회 설계 맡겼는데 그거를 자기가 이제 고백 성찰하는 근데 이제 왜 그 책을 가져갔냐면 회장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회장님 제가 과연 정림을 이끌 만한 온당한 도구인 것 같으세요? 오죽 답답했으면 혼자서 이제 꽃 들고 책 들고 가서 이제 거기 앉아갖고 회장님 산소에 뭐 회장님이 답변이 당연히 없으시죠. 그냥 묵묵히. 그래서 거기 앉아갖고 이제 시간을 보내는 전망이 꽤 좋아요. 거기 임진강이 멀리 보이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뭐 그냥 내가 오죽 답답했으면 여기를 혼자 왔을까. 그리고 이제 툭툭 털고 일어나는데 마침 그런 거예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잖아. 그렇게 그게
뚝와 닿는 것처럼.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그래 나는 정린건축에서 여럿이 같이 했지 단독으로 뭐 해본 적은 없어요. 그리고 이미 그때 김진구 경민호라는 두 분의 선임 대표가 있어서 그냥 1년 정도를 들어가서 이제 거기 가서 좀 배우면 돼. 그래서 셋이 같이 하는 걸 이제 배우는데 두 분하고는 잘 또 이게 견해가 좀 많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1년 뒤에 그냥 제가 단독으로 그냥 하고 그 대신 여럿이 같이 하는 분위기를 그때 당시 이제 만든 거예요. 예를 들면 마케팅을 잘 하시는 분, 운영을 잘 하시는 분, CM의 리더들, 그 다음에 기획에 또 잘 하시는 분, 또 뭐 필로소피를 잘 하시는 분, 이게 구성을 해서 그 다음에 파이낸싱에 잘 하시는 분 이렇게 해갖고 전문가들을 한 테이블로 다 모아서 그분들하고 계속 대화를 하는 거죠. 그때 제가 얘기한 게 집단지성. 예.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목사님 가르쳐 주신 그 의사 진행의 방식이 그런 거예요. 말을 하게 만든다. 심리적 안전을 주면 다 말을 한다, 자기 말. 대표는 얘기하면 얘기를 안 하니까 대표는 얘기하지 말아라. 가만히 앉아서 듣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사안이 이런 게 있는데 이번에 이거 어떻게 생각? 뭐 A론, 감론, 의론, 뭐 병론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럼 저는 가만히 듣고 있으면 답이 보여요. 그러면 그거는 제가 이렇게 결정할게요. 그리고 결정을 딱 하죠. 그러면 이거다 얘기한 사람이 다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제 이거 얘기 나온 거지. 나 이렇게 결정할래요. 그래서 결정하면 이 회의장 바깥으로 나갈 때는 이거 의견 낸 사람 다 접고 다 이거만 갖고 나가게끔 했어요. 내가 비록 이런 의견 냈지만 나갈 때는 이거 갖고 나가서 우리가 합의한 게 이거야. 그렇게 하기로 했. 그렇게 아예 회의 룰을 만들었어. 그러면서 집단지성이 가동되기 시작하고 저는 그 이전에 그 각 본부장이 가져야 될 여러 가지 그 권한이나 이런 걸 굉장히 많이 위임했죠. 그때 부서의 자율성이 그 이전에는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본부장들이 정말 자기 스스로 뭐를 의사결정을 하고 거기에 책임지는 게 거의 없었던 시절. 근데 제가 대표되면서 이거는 정말 부서장의 문제다. 대표가 그 본부장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그 전까지만 프로젝트가 뭐 계약을 이거는 어디랑 해, 뭐 협력업체는 어디 있어, 협력사 비용은 200 더 깎어, 뭐 이걸 다 대표가 해. 근데 그걸 왜 대표가 해요? 본부장이 하지. 그래서 본부장한테 다 그거 맡기고 대표는 오히려 저 같은 경우는 뭐 전시도 가고 공연도 보고 뭐 강연도 들으러가고 해외도 가고 책도 보고 글도 쓰고 그림 그리고 막 그래서 이렇게 더 정림에 가야 될 여러 가지 비전이나 가치 중심의 회사를 어떻게 만드냐가 더 나한테는 중요했고 프로젝트 수주하고 뭐 그거는 마케팅 파트너도 계시고 또 운영해서 외주 업체에서 전체 비용 구조 만들고 그렇게 해서 결국 그 성과급 제도도 만들어서 제가 대표 6년 동안 성과급을 한 번도 안 준 적이 없고 그리고 대표 다 끝난 다음에 정림이 뭐 은행 대출도 많이 갚고 정말 재무적으로 굉장히 건강해졌죠. 제자랑 같지만. 근데 제가 한 게 아니라 이 팀워크가 한 거죠. 네. 혼자서 안 하는 여러 사람을 같이 모아서 팀워크를 만들어서 그래서 다 대표 역할을 줬어요. 저는. 예를 들면 나를 통해서 의견이 있으면 어떤 제도가 이게 필요하다 그러면 나를 통해서 내가 패스지 역할을 할 테니까 해서 가보자.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신인사 제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로 다 후배들 아이디어죠. 제가 뭐 이거 해봐 라고 전도 준 것보다는 이게 필요하지 않겠어요? 앞으로 고령화가 되는데 앞으로 정림의 미래는 이런 게 필요할 텐데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야 될까? 왜 워크숍도 많이 하고 하여간 뭐 본부장들하고도 그 워크숍 무지하게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새롭게 본부장이 생기면 그 본부장에 대한 교육 예 그래서 다른 본부장이 같이 모여서 집단적으로 같이 얘기해주고 그래서 높여주고 레벨을 높여주고 뭐 그런 것도 다 하고 또 이제 새로운 전기를 맞이했죠. 그러니까 제 방식은 이제 2020년 이전까지의 방식이었고요. 이제 이사 와서 새로운 김기한 대표 체제는 임진우 대표 체제하고 또 다른 방식으로 또 갈 거예요. 근데 이거가 그러니까 저는 희망적
보는 거예요. 이런 변화, 이런 변화가 정님을 또 굴러가게 만든다. 제가 또 잘해서 잘 해왔으니까 더 잘하겠지. 그 잘못하다가는 이 고인물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그러기 전에 빨리 물갈이하고 또 정님은 새로운 또 조직 개편도 하고 동력을 만들어서 그럼 직원들은 또 바꾸어. 뭘 안정될 만하면 또 바꾸어. 그러지만 이게 정님의 도전과 변화와 혁신의 그 역사가 정님 50년 내내 있었거든. 그러니까 그건 또 그렇게 가야죠. 예. 근데 자랑스럽잖아요. 또 이렇게. 그럼요. 예. 네, 물론입니다. 그리고 정님의 이런 문화적인 그 레벨도 많이 올렸어요. 그래서 대외적으로 정님 바라보는 시각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달라졌어요. 예, 저는 그거를 이제 르네상스 회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과거에 회장님이 누렸던 정님의 문화적 그 건축적 가치를 다시 재현하고 싶었어요. 그 회장님이 늘 주장하셨던 그런 그 내용들, 정님의 플랫폼이라든지 젊은이들이 언제든지 와서 이거는 지금도 계속 그걸 끌고 가야 된다는 거죠, 말하자면. 그거는 변하지 않는 철학인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인터뷰 하다 보면 두 분 회장님 중에서 더 친하게 지내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있죠. 대표님은 김정철 회장님이 좀 더. 저는 프로젝트를 한 개 프로젝트가 김정철 회장님하고 완전히 콤바인해서 한 게 야쿠르트 사옥이었고요. 그래서 회장님하고 대화를 많이 했고 나머지 프로젝트는 거의 김정희 회장님. 그래서 사실 김정희 회장님한테 혼을 굉장히 많이 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 또 혼이 난 만큼 또 애증과 애정이 또 결합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두 분 회장님한테 정말 자양분을 잘 받았고요. 지금도 제가 어디 나가면 제가 또 존경하는 두 분 회장님이 계시다. 근데 한 분은 돌아가셨고 한 분은 살아 계시다. 돌아가신 분은 김정철 회장님이고 살아계신 분은 김정식 회장님인데 왜 존경하냐면 정림건축 회장님이라서가 아니라 한 분은 돌아가셔도 정림건축 문화재단이라는 거를 해서 정림이 그 건축계에 기여를 하는 거를 계속 하고 계시다. 김정식 회장님은 목천재단을 만들어 또 자기 개인 사재 털어갖고 건축계 전반을 위해서 또 하고 계시다. 아카이빙 사업을. 이 두 분 외에 정말 문화재단을 건축적으로 만들어서 하시는 건축가가 있냐? 다 자기의 명예와 자기 세대의 어떤 그런 이름 날리고 건축가 누구누구로 이름 날리는 사람은 있을지 몰라도 사실 이분들은 자기 이름보다는 정림이라는 이름을 더 세웠고 그 이후에는 재단을 통해서 사회적인 컨트리뷰션을 하는 이게 정말 좋은 그 선배이고 레가시지. 저는 계속 그 밖에 나가서 그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올해 건축가 협회에 김정철 이제 건축상도 새롭게 제정을 해서 가협회에서 참. 그래서 그것도 제가 가서 만들어야 됩니다. 이거. 그래서 벌써 10년인데 올해는 만듭시다 해서 김정철 건축문화상 올해 만들잖아요. 그거에 대한 비용 일부 우리가 또 내마 워낙 재정이 어려우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시상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거에 뭐 심사 이런 비용 같은 거 우리가 다 내고 한다. 그리고 워낙 돌아가실 때 쾌척한 또 비용이 또 있잖아요, 가협회. 그런 의미가 잘 살려져야죠. 장시간 고맙습니다. 네. 재밌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